어머니가 제 생물적 삶을 주셨다면 광주는 저의 사회적 삶을 시작하게 한 곳이었습니다. 2016년 9월 6일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돌아와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문장이다. 이날 나는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광주를 떠나면서 나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또 한 번 느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역행시킨 전두환 독재 정권이 내게 두 가지의 귀중한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어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둘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적 진실을 통해 잠들어 있던 나의 의식을 깨워준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문과 방송에서 뉴스로 내보내던 내용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요즘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당시에도 광주 민주화 운동 열사들을 반정부 테러를 일으킨 용공분자 내지는 폭도로 허위 보도를 했던 것이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느꼈던 치가 떨리는 분노의 기억은 내 머리와 가슴, 영혼 속에 선명하게 남았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신입생으로 희망찬 대학생활을 시작하던 1982년 봄, 내 눈에 비친 것은 캠퍼스 곳곳에 진을 치고 있는 사법경찰들이었다. 교정의 나무들마다 철조망까지 둘러쳐져 있었다. 그 철조망이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지는 얼마 후에 알았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사법경찰들 몰래 나무 위에 올라가 유인물을 뿌리며 이렇게 외쳐댄 것이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군부 독재 타도하자! 목에 핏대가 서도록 외쳐대던 그 학생은 이내 경찰들에 의해 나무에서 끌어내려졌다. 곧이어 그 학생은 몽둥이 세례를 받아 피투성이가 된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다. 교정에 뿌려진 유인물도 어느새 감쪽같이 수거되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나는 속으로 끌끌 혀를 찼다. 비싼 등록금 내고 저게 뭐 하는 짓들이지? 대학에 들어왔으면 공부나 할 일이지 왜들 저렇게 난린가 싶었다. 내 눈에 운동권 학생들은 죄다 복에 겨워 엉뚱한 짓만 저지르는 철부지로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학생이 중앙도서관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건물 중간쯤에서 유인물을 뿌리며 독재 타도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도서관 유리창이 깨지면서 사복 전투경찰들의 팔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 학생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였고 곧이어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후로도 이런 일들은 심심찮게 벌어졌다. 붙잡히면 개처럼 두들겨 맞고 끌려갈 줄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저럴까?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뿌려대는 학생들의 핏발선 눈동자가 눈에 밟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토록 위험을 감수해가며 외쳐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점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내가 공장을 다니면서 겪은 세상과 대학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 무렵 나는 법학과 동기생들 중 한 명에게서 운동권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영진이라는 친구였다. 너 공장에 다닌다고 했지? 당시 선배 운동권 학생들은 신입생들의 신상을 조사하곤 했는데 내가 공장에 다닌 이력이 있어 적격자로 지목이 됐다는 것이다. 공장에 다닌 이력이 어째서 운동권에 적합한 걸까? 나는 그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진에게서 한국 정치의 현주소에 대해 낱낱이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피가 뜨거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제야 비로소 알았다. 왜 학생들이 사복 전투경찰들에게 매를 맞고 체포되면서까지 정권 타도를 외치고 유인물을 뿌려대는지, 그리고 불과 2년 전인 1980년 봄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내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의식의 껍질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폭도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무참하게 학살을 감행한 군부 정권이야말로 진짜 폭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 허위 기사를 내보낸 신문과 방송 역시 한통속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피를 흘리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열사들에게 한없는 죄책감과 부채감이 느껴졌다. 2년 전 공장에 다니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폭도라고 욕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어쩌면 그렇게 감쪽같이 속았을까? 억울했다. 국민을 속이고 나를 속인 군부 정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 후 나는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합쳐진 묘한 감정이 나를 잠시도 놓아주질 않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록 우연한 선택이지만 법학과에 입학하기를 참 잘했다. 국가와 사회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국민을 향해 총을 쏴대고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모두 폭도로 몰아버리는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의 독재 노름에 춤을 추는 언론까지 모두가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다. 그들이 쥐락펴락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나는 단단한 알 속에 갇힌 채 살아왔었다. 그 알은 허위와 기만이라는 껍질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알을 깨고 나와 세상을, 하늘을 봐야 할 때인 것이다. 나는 적어도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을 제대로 알아야 했다. 다행히 나는 법대생이었다. 사실 내가 법학과를 선택한 것은 깊은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일 점수가 높은 학과에 맞춘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다. 나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명감마저 느꼈다. 그때부터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껏 주어진 현실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나의 선택과 결단으로 현실을 개척하리라 다짐한 것이다. 운동권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할 것인가. 우선 법을 공부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했다. 운동권 학생들은 밖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지만 제도권에 들어가 안에서부터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물론 영달의 꿈을 버리지 못했던 나약함과 기회주의적 요소가 있었던 점도 인정한다. 마침내 결심이 섰을 때 나는 동기생 영진을 찾아갔다. 그는 내가 운동권으로 들어가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내심 믿고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나는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 먼저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돼. 너는 지금 학생운동을 하고 나는 나중에 제도권 안에서 싸울게. 그때 함께 하자. 무슨 일 있어도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킬게. 혹시 변명처럼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운동권이 되면 장학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내가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괜찮았다면 선택이 달랐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학생운동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장학금을 못 받게 된다면 나는 그대로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래, 무슨 뜻인지 알아. 영진은 나의 진심을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내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며 몇 권의 책들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그리하여 나는 1학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영진은 4년 내내 학생운동의 선두에 서서 각종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 고시 공부를 하는 틈틈이 운동권의 필독서로 알려진 사회과학 서적들을 탐독했다. 비록 다른 학우들처럼 학생운동에 뛰어들지는 못해도 최소한 필독서들은 다 읽고 싶었다. 특히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비롯해 해방 전후사의 인식 시리즈는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준 대표적인 책들이었다. 어릴 때만 해도 나는 독서관이었다. 안동의 초등학교 도서실에 비치된 책들을 거의 다 읽을 정도였다. 동화, 세계명작, 삼국지, 수호지 등 중국 고전들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공원 생활을 하면서 나의 독서 편력도 끝이 나버렸다. 고달픈 공원 생활은 나에게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 공원 월급도 적은 탓에 책을 살 여력도 없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서야 다시 책다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4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 영진의 소식이 들려왔다.
상공회의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기어이 검거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다. 결국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다. 친구가 구속되는 것을 보며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증오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 역시 사법고시 준비만 아니었다면 그 친구와 함께 구속되었을 것이다. 영진에게 내 몫에 짐까지 얹어준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내내 나를 괴롭혔다. 그 죄책감 때문이라도 친구와의 약속을 꼭 지켜야 했다. 훗날 사법고시에 합격해 성남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을 때 친구 영진에게 사무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그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처럼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친구였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나는 못내 안타까웠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반자이고 대학 1년 때 했던 약속 또한 계속 유효하다. 제도권으로 들어가 안에서부터 부정부패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 혁명의 대업을 완수해야만 약속도 완성되는 것이다. 영진과의 동지관계는 내가 성남시장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에게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이재명은 합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45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